네, 안녕하세요. 제 말씀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네, 세시의 페미니즘 성적 괴롭힘 없이 일하고 싶다. 네,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활동하는 신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갑자기 제 얼굴이 떠서 약간 당황했는데요.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너무 공감하셨을 것 같은 제목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성적 괴롭힘 없이 일하고 싶다. 네, 정말 그렇죠. 2010년대 말 한국 사회에 중요하게 기록될 일이라고 한다면 미투 운동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미투 운동은 사실 많은 경우에 일하는 여성들의 성차별, 성폭력에 대한 고발, 말하기이기도 했고, 또 위계와 권력, 일터에 만연해 있는 그 구조와 문화에 대한 말하기였습니다. 변화도 있었고, 피해자의 문제 제기는 되게 강력한 것처럼 여겨졌는데요. 한편으로는 많은 여성들이 일터로 복귀하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보고, 이제 오늘 이야기 손님으로 나와 계신 두 분처럼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그럴까?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생존권과 노동권을 위협하는 것이 성적 괴롭힘일 것 같아요.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일터 내 성적 괴롭힘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질문하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원래는 이제 이야기 손님 세 분을 모셨었는데 한 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참여가 어렵게 되셨어요. 하지만 두 분이 50분도 사실 두 분의 이야기를 듣기에 모자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소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 옆에 어, 계시는 신상아 선생님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여성노동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상아라고 합니다. 여성노동자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이름에서처럼 저희가 일하고 있는 직장 내 여성 노동자들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여성노동자회는 전국에 12개 조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을 하고 있는 문지영이라고 하고요. 저희 사무실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차별을 철폐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업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제 변호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노동 쪽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직장갑질 119라는 단체에서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초에는 그 직장갑질 119에 들어온 직장 내 성적 괴롭힘, 성희롱 사례를 모아서 보고서를 발간한 적이 있는데 그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두 분 너무 반갑습니다. 일하는 여성들과 함께 일하는 여성들의 권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더 어떤 이야기 나눌 수 있을지 궁금한 것 같아요. 먼저 지금 인터넷 성적 괴롭힘의 현재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우선 사전에 좀 안내를 드리자면 저희가 오늘 그 웹자보 등등에서는 성적 괴롭힘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이 행위의 본질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인데 아직 법제도상에서는 성희롱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용어가 혼재되어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주시는 분들께서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터에서의 성적 괴롭힘의 현황이 궁금합니다. 여성 노동자들이 자신의 피해와 권리에 대해서 더 잘 말하게 되었는지 미투 운동 이후에요. 그리고 이러한 말하기와 문제 제기가 일터에서는 제대로 해결되고 있는지 그 현장에서 가장 가깝게 일하시는 두 분께서 보시기에 어떤지 궁금한데요. 먼저 이번에는 윤지영 선생님께 먼저 마이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실제 있지는 않지만요. 네. 네, 어, 그러게요. 이게 참 이렇게 뭔가 즐거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할 것 같고요. 미투 운동을 통해서 사실 그간에 숨겨져 있던 직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적 괴롭힘 사안들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직장갑질 119를 통해서 매일 하루에 한 10분 정도가 본인이 겪고 있는 괴롭힘 사안들에 대해서 제보를 하고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법률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제보하시는 분들 중에, 미투 운동 이후에 성적 괴롭힘 중에서도 이제 성적 괴롭힘을 호소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셨고요. 그런 걸 봐서는 사실 이렇게 본인이 겪고 있는 어떤 그 괴롭힘을 드러냈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 우리 사회에 이렇게 성적 괴롭힘의 피해자들이 많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근데 공통된 거는 아, 이게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성희롱 직장에서 이제 성적 괴롭힘을 겪었다라고 이제 제보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막 해결책을 제시를 하죠. 이제 법에 남녀고용평등법상에 이것저것 뭐 회사는 조치 의무가 있고 조사 의무가 있고 뭐 보호 의무가 있고 뭐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야 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려드리면 실제로 그러한 것들을 했을 때 오히려 좌절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법에 있는 조문과 현실이 다르다라는 것을 많이 목격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더 큰 문제는 그래서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는 오히려 피해자를 더 괴롭히거나 피해자한테 보복 조치를 하거나 이제 동료들이 따돌린다던가 이런 이제 적극적인 불리한 조치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3년간 그 직장갑 쫄리고에 들어왔던 성적 괴롭힘 사례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게 피해를 입었던 분의 90%가 실제로는 아무런 회사로부터 조치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적극적인 보복 조치를 당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 정말 해결 안 되고 있구나. 좀 안담하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정말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이 되게 되었는데요. 신상아 선생님이 보시기엔 상담 현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어떤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평등의 전화라는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많이 받게 되면 서울 여성 노동자의 평등의 전화에는 한 거의 70% 가까이가 직장 내 성희롱, 성적 괴롭힘 관련 상담이에요. 근데 이제 상황을 보면은 여전히 그 상사, 사장에 의한 그 성희롱이 가장 많이 나와서 여전히 이제 성차별적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 권력 관계에 의해서 피해자가 계속 나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구조는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투 운동을 거치고 나면 저는 약간 그 이후에는 상담이 좀 줄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상담 건수가 줄지 않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경향이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그 대신 하나의 이제 긍정적인 신호를 하나 말씀드리면 그래도 이 미투 이후에 피해자들이 나의 권리를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이 증가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가 예전에는 상담을 하게 되면은 그냥 정보성 상담, 이럴 때 어떻게 해요?라고 이제 정보성 상담이 많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문제 제기하기 위한 상담이 굉장히 증가했다는 저희가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회사에 문제 제기하거나 아니면 고용노동부나 국가인권위 또는 그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는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는 그 분들이 좀 증가했다라는 거를 보면은 그래도 이것이 나의 잘못이 아니고 그래서 나의 권리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의식이 되게 높아졌다라는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미투 운동 과정을 거치면서 성인지 감수성 이 부분이 여성에게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가 그 성희롱, 성적 괴롭힘으로 판단할 때 그 판단 기준에 성적 함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많이 그 판단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그냥 단순히 너 예쁘다, 아니면 뭐 커피 타워라, 아니면은 용어를 뭐 무슨 마다 뭐 이렇게 부르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직장 내 성적 괴롭힘으로 인정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직 성적 함의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기가 어려운데, 우리 여성들은 이것도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 이 성적 괴롭힘의 언어다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제받을 길이 없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측면은 기업들 측면을 보면은, 기업들은 미투 운동 이후에 저희가 소규모 사업장, 10인 이하 사업장 같은 경우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자료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인정이 되는 추세가 인정되는 것이 있는데, 요 미투 운동 이후에 소규모 사업장에서 저희한테 그 직접 성희롱 예방 교육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조금 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내 문제 제기가 받아서 사내 처리 절차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기업의 문의도 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기업들의 이것은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졌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조금 크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위기의식의 그냥 발로이지, 정말로 성평등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문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업들이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작업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아직 멀었고, 그래서 아까 윤지영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처리에 있어서는 아직도 미숙하고 제대로 처리 안 되고 2차 불이익은 여전히 굉장히 많고, 그래서 여전히 피해자들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이런 실정은 여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이제 일터에서의 성폭력으로 상담을 주시는 분들이 미투 운동 이후에 정말 신상한 선생님 말처럼 어, 자신의 어떤 권리를 되찾기 위해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늘었다라고 체감을 하고 있어요. 성인지 감수성이 정말로 높아진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반면에 아직 일터에서, 직장에서의 그 해결 역량이라든지 그런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비한 현실이다라고 두 분이 같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일터에서의 성적 괴롭힘이 야기하는 문제라는 것을 뭐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두 분에게 한번 또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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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제 그 직장의 성희롱이 단순히 성희롱이 아니잖아요. 직장이라는 일터가 저는 초점이라고 생각해요. 일터는 우리의 생존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의 성적 괴롭힘은 생존권을 박탈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노동에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요. 직장의 성희롱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게 되는 그 맥락이 있을 수 있고, 직장인 성희롱이 발생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회사를 그만둬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다양하게 그 차별에 대한 여러 가지 노동에 복합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생존권 박탈의 문제라는 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인 거고요. 또 하나는 그 피해자분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고통에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응답자가 저희가 103명이었어요, 피해자분들이. 근데 그 중에 13분이 해리 현상을 겪었다고 해요. 해리 현상은 아시죠? 그만큼 그 당시의 기억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만큼 집단 성희롱은 충격적인 일이다. 그러면서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이게 다양한 증상을 겪게 되죠. 이러한 증상들이 정신적인 증상들이 결국은 신체적 증상으로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생리가 끊어지거나, 아니면 생리가 불순되거나, 아니면 뭐 위장 장애를 앓거나 이런 영향까지 미쳐요. 그러면서 이러한 것이 결국은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거든요. 내가 사회는 믿을 데가 못 돼. 직장은 믿을 곳이 못 돼. 그러면서 업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는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약간 그래서 개인에게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기업에도 굉장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것을 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한 그 2차 피해까지 이어지잖아요. 직장인 성희롱, 성적 괴롭힘이 한번 발생하면 거의 2차 피해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 제기해도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거나 2차 소문이나 왕따 이런 것에 노출되거나 하는 문제들이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직장에서 성적 괴롭힘, 성차별 피해를 입는 분들이 겪는 2차 피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 혹시 추가로 신상아 선생님께 또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직장에 이제 그 법률에는 7가지 조항이 있잖아요. 남녀고용평등법에. 이제 그중에서 예를 들면은 "너 그만둬."라고 하는 해고라든가 아니면 권고사직. 이게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만두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회의에서 배제시키는 겁니다. 피해자만 회의에 못 들어오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냥 단순하게 식사 시간에도 한 사람만은 따돌림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인사평가를 하잖아요. 그전에는 인사평가가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성희롱으로 문제 제기하고 난 다음에 인사평가가 낮아지는 것이죠. 결국은 그것은 "네가 그만둬"라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또 하나는 그 문제 제기를 해서 징계 처리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요. 어떻게 징계되는지, 그리고 징계했다고 하는데 징계 결과도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비밀 유지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징계 처리 절차에서도 전혀 정보 공유가 되지 않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네, 사실 피해자가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였을 때 돌아오는 2차 피해들 혹은 불이익들이기도 할 텐데요.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어떤 일터의 변화가 더 필요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좀 더 다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성적 괴롭힘이라는 것이 일을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어떤 존엄한 상태에 대한 침해이기도 하고 그것을 망가뜨리는 일이기도 하다라는 거를 신상한 선생님께서 짚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럼 윤지영 변호사님께도 이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성 노동자들에게 일터에서의 성적 괴롭힘이란 어떤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음소거가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리가 안 들려요. 죄송합니다. 네, 들립니다. 네, 앞서 질문에 대해서 저도 약간 보충 설명을 먼저 좀 하고 네네네. 있어요. 네네네. 네, 그 성희롱과 관련해서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좀 놀랐던 건 뭐냐면 피해자 본인 말고 동료들이 그렇게 또 제보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거는 그 성희롱이 벌어졌을 때 그 직접 당하는 사람만 피해자가 아니라 그걸 옆에서 겪고 봐야 하는 그리고 본인도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는 그런 동료들도 굉장히 피해자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회사에서 직장을 성적 괴롭힘 문제, 성희롱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 이걸 이렇게 내버려둬도 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 보고서 이게 그냥 단지 소위 말하는 가해자와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사실 전체 직원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조직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거는 회사 전체의 근무 환경, 노동 환경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덧붙이면은, 이게 이제 성적 괴롭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직장업 찔리고 제보 주신 분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되게 이례적인 게 있었어요. 눈에 띄는 게 뭐였냐면은,
성적 괴롭힘이 난무하는 사업장에는 일반적인 괴롭힘도 난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뭐 폭언을 하거나 아니면 감시를 하거나 사생활을 침입하거나 그냥 근무 환경 자체를 열악하게 하는 데에서 그런 성적 괴롭힘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래서 괴롭힘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회사에서 이 괴롭힘이 어떤 성적인 것으로 발현이 되었을 때 그게 성적 괴롭힘, 성희롱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단지 그냥 어떤 개인 간의 문제로 국한할 게 전혀 아니다. 이 직장에서 벌어지는 성적 괴롭힘은 모든 사람, 직장인들의 모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환경에 관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여성들에게 직장에서의 성적 괴롭힘. 피해자가 사실 대부분은 다 여성이기는 하죠. 절대 다수가 여성이고, 뭐, 물론 남성들이 피해자인 경우도 있어요. 뭐, 동성 간의 피해자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절대적으로 여성들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거고, 그러면서 이게 특히 같은 여성으로서 내 옆에 있는 동료가 그런 피해자가 되었을 때는 사실 본인도 잠재적인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본인도 이미 겪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성희롱이 한 번으로 끝난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수의 피해자,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그 상황에서 이제 여성들 취약한 지위에 있고 상대적으로 조직 안에서의 어떤 직급이 낮거나 아니면 연차가 낮은 여성들이 사실상 피해자가 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전체 여성들이 이거를 자기 문제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성에게 어떤 그 직장의 성희롱이라는 거는 그냥 이거는 내가 언제 당해도 모를 그런 아주 위험한 폭탄 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 이야기들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성적 괴롭힘이라는 것이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 주변의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 점. 그리고 성적인 문제이기도 한 동시에 위계와 권력이라는 그 구조와 문화를 고발하는 행위이기도 하다라는 거, 그거에 기인해서 발생한다라는 점을 같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이런 성적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은 정말 성별화된 어떤 그 권력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부글부글부글 끓고 있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는 왜 성적 수치심을 피해자가 느껴야 하냐? 우리는 성적 빡치심을 느낀다. 이런 비판이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 이제 현실적인 제 어떤 부족함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선 이런 문제의식을 담고 있지 못한 법에 대한 어떤 분노가 일었었듯이 현재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한 법 제도의 한계는 무엇일지 두 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윤지영 변호사님께 네,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사실 문제가 많다 보니까 네. 그러게 어디서부터 짚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그 만났던 또는 이제 접했던 분들 중에 이 법이 적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냐면은 그 방송국에서 일하는 방송 작가들. 이분들은 사실 방송국 안에서 철저하게 이제 같이 긴밀하게 일을 하면서 뭐 PD라던가 또 다른 이제 그 방송국 사람들에 의해서 폭력, 성희롱 피해를 입는데 이분들은 소위 말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랜서. 근데 철저하게 남녀고용평등법을 법상 근로자인 사람만 피해자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업무상 취약한 상황에서 그 누구보다도 성희롱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작 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 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되게 위험하다. 이 법 자체가 정작 적용될 사람들한테 적용되지 못한다라는 게 한계가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맥락에서 소위 말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라고 할까요? 예컨대 원청회사 직원들이 또는 뭐 도급회사 직원들이 밑에 파견된 여성 노동자 또는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을 상대로 여성 노동자들을 상대로 이제 성희롱을 하는 거죠. 성적 괴롭힘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법 역시도
그런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없으면은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직접 상담하고 지금 소송도 하고 있는 사례인데, 이 여성 직원 두 분은 파견 업체를 통해 가지고 파견 업체를 소개로 어떤 부동산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부동산 회사는 전원이 다 남성으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근데 이 부동산 회사의 남성 직원들이 정말 끊임없이 성희롱을 하는 거죠. 뭐 언어에 의한 성희롱, 뭐 신체 접촉도 하고. 그리고 나서 도저히 못 참겠어서 이 여성 직원 두 명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동산 회사에서 파견업체에다가 이 사람들을 내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법적으로 보면은 이 여성 직원들의 사용자, 사용사업주라고 뭐 표현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실제로 이 파견된 회사 자체는 사실 책임에서 되게 자유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입었는데 오히려 피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고, 그 해고에 대해서 사실상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라는 절차를 이용해서 구제받을 길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더 취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법 밖으로 밀려나는,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네. 저도 그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남녀고용평등법이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성차별로만 구분되고 사실은 성적 함의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로 구분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남녀고용평등법이 지금 담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은 뭐 회사에서 "너 결혼 언제 할 거니? 남자친구 있니?" 뭐 이런 발언들, 이런 것들은 규제가 안 되거든요, 남녀고용평등법으로. 그래서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윤지영 변호사님이 제가 말을 하라고 얘기를 안 해 주신 것 같긴 한데 법인 대표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남녀고용평등법이 사업주로 인제 주체를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벌칙 조항에서도 사업주가 잘못했을 때만 바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장이 성희롱을 하면 바로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업체 분류를 보면은 개인 사업장이 있고 법인 사업장이 있어요. 근데 법인 사업장의 법인 대표는 사장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요, 사업주로. 그래서 법인 대표가 성희롱을 하더라도 바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다가 이 법인 대표를 징계를 해야지, 징계를 안 했을 때만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법인 대표가 사장이랑 뭐가 다를까요? 똑같아요. 똑같은 인사권자의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게 법인 대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인 대표가 성희롱을 했으면 그러면은 피해자들은 누구한테 문제 제기를 해야 될까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법인 대표가 "아, 너네 징계위 꾸려. 그리고 나 간단하게 그냥 징계 하나 했다고 해." 이렇게 해서 셀프 징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인제 이 법인 대표를 남녀고용평등법에 벌칙 규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사업주를 사용자로 바꾼다든가 이러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개정 활동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법인 대표, 그리고 인제 또 한 가지가 법인 대표에 의한 성희롱이 사장보다 더 많아요, 저희 통계치. 왜 그러냐면 제가 전국의 사업장 정보를 확인을 했더니 법인에 재직하고 있는 노동자 수가 거의 평균 6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인 대표에 의한 성희롱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법인 기업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금 작은 기업들, 특히 작은 기업들도 법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법인 대표에 의한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더라도 우리는 구제받을 수 없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네.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각지대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피해자의 지위에 따라, 피해자가 겪은 피해의 내용에 따라, 성적 함의가 없다면, 구제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실제 사용자
대표가 사장이 아니라 법인 대표인 경우에는 또 구제를 받기가 어려운 그런 법제도적 현실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또 최근에는 그 페미니스트 사상 검증이라는 또 새로운 어떤 성차별적 행태가 일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게임 업계의 어떤 여성들은 이 일을 이유로 해고를 당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장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접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어, 제 기억나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위에 있는 상사가 그 소위 여성 직원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너 페미니스트냐? 뭐 이렇게 하면서, 남자가 짐 드는 건 억울하고, 여자가 커피 타는 거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막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하는데요? 네네네. 근데 사실 이런 게 아주 이례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왜냐면 이런 이야기를 농담처럼 사실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어떤 페미니스트라는 거에 대한 아주 안 좋은 편견을 가지고 규정을 하고 그에 맞춰서 직원들한테 소위 말하는 이제 사상 검증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질문을 받으면은 뭐 어떻게 뭐라고 대답을 해야겠어요. 저 뭐 그렇게 이미 페미니스트는 이기적이고 뭔가 막 그런 피해 뭐라 그러죠? 피해만 집중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낙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페미니스트인데요. 아니면 저는 페미니스트가 아닌데요. 그 어떤 대답을 할 수도 없게끔 이제 상황을 옥죄는 게 많은 것 같고 그런 식의 어떤 특히 뭐 어쨌든 직장에서는 이런저런 업무와 무관하게도 또 이런저런 사담이 오가니까 그런 과정에서 암묵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툭툭툭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페미니스트면은 거리두기 해야겠나, 내가 조심해야겠네, 막 이런 식의 굉장히 상대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거 괴롭힘 아니냐라고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죠. 저는 이 사상 검증에 대해서 채용 면접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채용할 때부터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업무와 관련 없는 질문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희가 채용 성차별 공동행동 철폐 공동행동도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저희 상담에도 이런 면접 과정에 성희롱이 질문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상사의 불필요한 스킨십을 뭐 하면은 어떻게 하겠냐. 그다음에 직장에 성희롱 당하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들이 공공연하게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용 성차별 철폐 공동행동에서 이런 20대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집담회를 실시했을 때 지금 구직자들은 이런 질문에 대한 모범 답안까지 준비를 해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 직장에 성희롱 당했을 때 너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질문에 대화로 좋게 풀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모범 답안을 준비를 해야 될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상 검증이 이제 면접 과정에서부터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은 명백하게 성차별이죠. 그런데 이게 성희롱으로 채용 과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질문은 성희롱으로 인정이 되긴 하지만 또 애매한 질문도 있잖아요. 너 결혼할 거니? 남자친구 있니? 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또 남녀고용평등법에 저촉이 안 되는 이러한 문제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성들은 면접부터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그 입구에서부터 사상검증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면접에서부터 일하는 와중에까지 사실 저는 이러한 모든 질문들이 던지는 메시지는 문제 제기하지 말아라, 침묵하고 참아라라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여러 문제들을 지금 쭉쭉쭉쭉 나열해 둔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성적 괴롭힘 없는 일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로 마무리를 잘 지어야겠지요. 네. 일단 두 가지 차원에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는
이런 성적 괴롭힘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그리고 법제도는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이 두 가지 차원에서 각자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성급한 어떤 봉합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지 좀 모르긴 하겠지만요. 네. 변호사님 먼저. 네. 그러게요. 일단 앞에서 그 심사학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현행법상 성적 괴롭힘,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지만 너무 명백한 성차별적인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부터 이제 전 좀 풀어보고 싶은데, 사실 이제 저도 고민이긴 해요, 제도적으로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성적 괴롭힘, 그러니까 성희롱은 영어로 하면 이제 섹슈얼 하라시먼트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사실 성적인 섹슈얼한 어떤 함의를 담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어떤 여성들이 겪고 있는 또는 뭐 어떤 성별과 관련된 모든 괴롭힘 또는 차별을 담기가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성별 고정관념 또는 이제 젠더 차별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여성은 이래야 돼, 남성은 이래야 돼, 여성은 이런 사람이야, 남성은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나누는 개념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성차별로서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희롱에 담는다기보다는 좀 성차별로 보면 어떨까. 근데 현행법에는 성차별을 아주 딱딱딱 써놓고 정해놨거든요. 임금차별, 뭐 직급차별, 인사차별, 뭐 이런 식의 어떤 보이는, 눈에 보이는 노동 조건에 관련된 것만 사실 성차별로 넣어놨고, 그런 걸 떠나서 어떤 이러한 젠더 차별 전반에 대해서는 성차별로 보고 법을 잡으면 좋겠다. 근데 다만 그게 꼭 남녀고용 평등법이어야 되는가? 저는 그 지금 차별금지법에도 보니까 그런 내용을 담은 또 법안도 있긴 하더라고요. 일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성차별, 그리고 그런 젠더 차별에 대해서도 이거를 차별로 보고서 차별금지법으로 이제 다루고자 하는 이제 내용들도 있어서 이 차별금지법 제정이 되게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딱 그 지점에서 이제 확인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결국에는 어, 여성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이제 또 노동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우리 사회가 이제 수직적인 위계관계가 존재하고 그 안에서도 이제 비정규직 문제가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연결해가지고 이게 수면 위에 나타나는 게 이제 성희롱, 성적 괴롭힘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모든 막 켜켜이 쌓이고 쌓인 문제의 폭발이 되었을 때 이제 저는 성적 괴롭힘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특히 여성이 비정규직이 더 많은 현실, 여성이 회사에서도 유리천장 아래에서 차별받고 있는 현실, 근본적으로는 이런 고용에 있어서의 비정규직 문제, 여성에 대한 차별 문제를 좀 해소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끝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최근에 어떤 토론회에 가서 이제 알게 된 사례인데, 그 샤넬, 그 명품 샤넬 있잖아요. 그 샤넬 안에서 이제 직장 내 이제 성희롱 사건이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노동조합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익명으로 피해자들을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시 또 조사를 했고, 그걸 가지고 회사에다가 이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요청을 했고, 그러나 이제 뜻대로 잘 안 풀렸고,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이 굉장히 어쨌든 선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사실 노동조합이 굉장히 감수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문제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문제를 막 꼬아가지고 오히려 문제를 막 터뜨리고 봉합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옆에 있는 조력자의 역할이 되게 크고, 그런 경우는 이제 사실 노동조합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어떤 조력자 역할을 하는 또는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이 좀 어떤 이런 성인지 교육을 좀 잘 받아서 그런 피해자들의 또는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사실 지금 평등의 전화 또 여성 노동자회에서 그런 조력자 역할을 또 많이 하고 계시니까요. 이런 조직들도 잘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까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어, 저기
변호사님이 이제 법적인 거나 그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대상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조금 원론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제 직장 내 성적 괴롭힘, 성차별적 괴롭힘이 없어지려면은 그래도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성평등한 조직 문화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이런 것들이 조금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조직 문화를 평등하고 민주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성 역할이 아니라 이제 직무 역할에 맞게끔 업무를 분리를 하고 그 회사에서 뭐 가족 같다는 둥 하면서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 조직적 관점이 아니죠. 그러면은 회사가 가족이라고 하면서 이익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나누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업무만 이렇게 강요하는 방식은 좀 없어져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성인지적 직무 역량을 조금 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냥 항상 좀 생각하는 거는 조직 문화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게 고민하는 게 위에서 그냥 너 이렇게 해 지시하는 방식은 저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정말로 이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만들고 성차별적 괴롭힘이라든가 성적 괴롭힘을 없애려면은 구성원 전체가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의논하고 같이 만드는, 그래서 모두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작업들이 선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성차별에 노출되고 성적 괴롭힘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는 그래서 더욱 차별금지법이 조금 제정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약간 그래서 미디어 쪽 규제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방송이나 뭐 신문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SNS 상에 이 혐오 조장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거짓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전혀 규제가 안 된 느낌이거든요. 근데 청소년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이런 미디어에 더 많이 노출되고 더 거기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경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수정되지 않으면 좀 긍정적인 평등한 문화로 가기는 조금 어렵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이 정말 많은 이야기를 짧은 시간 안에 해주셨어요. 우선 네, 사회 전반의 차별이 해소되어야, 위계가 해소되어야 되는 점, 그리고 이제 네, 성차별, 사회 전반의 여성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고 평등해져야 된다는 점도 말씀해 주셨고요. 더 많은 조력자들, 피해자들에 대한 조력자들이 필요하다. 특히 직장 안에서는 그런 노동조합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해 주셨고, 또 성인지적 역량을 기른다거나 직무 중심의 분업으로 바뀌는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성평등한 조직 문화와 미디어의 변화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정말 필요한 어떤 변화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현재 성희롱 법제도 관련해서 발생하고 있는 사각지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중에서 이제 윤지영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이제 어떤 여성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차별이라는 것이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조금 더 폭넓게 다뤄질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지금 뭐 여성의 고용 형태라든지 노동자의 지위와 관련돼 발생하는 사각지대도 해소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하고요. 사실 여기 지금 접속해 계신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인가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네, 거의 마지막 질문일 것 같습니다.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윤지영 변호사님 먼저. 네. 생각하자는 제가 마지막 답변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결됩니다. 해결됩니다. 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에서는 특별히 법상 근로자라고 제한을 하고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형태의 관계를 다 감안을 하고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차별, 괴롭힘을 사실 해결하고자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차별금지법이 현재 그런 법상 근로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게
관료적인 어떤 법 체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 차별금지법 제정이 뭐 이렇게 단번에 막 변화를 이뤄오거나 이러지는 못할지 모르겠으나 사회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이제 지향한다는 계기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가 아까도 봤듯이 개별법으로 보면은 굉장히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그것을 충분히 보완하고 보충할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제가 온라인 농성장에서 이제 최현숙, 홍성수 교수님의 차별금지법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일이 코멘터리 영상을 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지금 떠오르는 인상 깊었던 말은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저희 이 학교나 일터나 뭐 여러 가지 공적 영역, 규율하고 있는 공적 영역에 이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하여서 인권이 무엇이고 차별이 무엇이고 평등이 무엇인지 에 대한 내용들이 마련되고 또 그걸 차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제를 받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런 절차가 마련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너무 바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두 분에게 차별금지법은 나에게 땡땡이다라는 어떤 손피켓을 준비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세시의 페미니즘에 고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코너인데요. 그래서 그걸 들어주시면서 소개해 주시면서 오늘의 시간에 대한 소감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신성아 선생님부터.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나에게는 차별금지법은 인권의 기본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자체가 우리는 뭔가 기초가 탄탄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이 법체계 아니면 우리 삶의 기본인 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선생님? 제가 충분히 얘기를 잘 드렸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냥 저도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 주어져서 영광이었고요. 꼭 차별금지법이 올해는 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게 그 신사 선생님처럼 칼라로 복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 사무실 칼라 복사기가 고장 나가지고 다채롭기가 감사합니다. 많고 차별금지법에 어울리지 않게 단조롭고 몸이 건조하네요. 나에게 차별금지법은 최후 보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그 신상아 회장님하고 같은 맥락일 것 같긴 한데, 이게 뭐, 일단 뭐 이것저것 법이 많거든요. 또 그 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기는 하죠. 근데 사실 그거가 분명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공백이 존재를 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한테는 근본적으로 이 차별 전반에 다룰 수 있는, 그다음에 꼭 굳이 일터에서의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정말 일상에서의 차별을 다룰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이지 않았나. 그리고 그러한 법이 있다면 개별적인 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차별금지법이 든든하게 뒤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나가는 구멍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최후 보루니까 반드시 제정을 해야겠죠. 네, 감사합니다. 든든한 최후의 보루.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인증샷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이렇게 들어주시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그 화면을 켜주셔서 함께 사진을 찍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진을 하나, 둘, 셋 하고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두 분께 귀한 말씀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인권의 기본 최후의 보루 차별금지법 제정되어서 성적 괴롭힘 없이 일하는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시의 페미니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제시하는